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데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 다음에 미국은 아직 시험하고 있습니다. 소련에서 저걸 68년도부터 연구를 했어요. 러시아는 벌써 저 삼축체계를 극초음속으로 다 바꾼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하느냐, 이스칸데르가 되면은 4%밖에 못 잡는다. 교수님, 미국과 나토군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과 굉장히 비교할 때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데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입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는 아닌가 그거 시험은 몇 번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은 불가능한 사항이지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이란은 쏘았고요. 이란은 이스라엘 쏘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돼 있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제 중국도 몇 개 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가 가진 것만 볼게요. 네. 러시아는 일단 이제 이 킨잘이라는 것은 공중 발사 미사일입니다. 이제 4,300km고 사거리는 2,000km 가고 마하 10으로 가고 이제 이거는 이제 INS 그러니까 관성 항법 장치로 가는 거고요. 이게 2017년도 전력화를 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 거기 핵탄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고 두 번째는 SM-22 지르콘이라는 해상 발사 대함 미사일을 작년에 전력화했습니다.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이거는 1000km를 가고 마하 9 정도 됩니다. 이건 해상 발사니까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핵탄두를 장악하면은 SLBM이 되는 거죠.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잠수함이 숨어서 그 근처까지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고요. 비행기도 폭격기를 타고 그 근처까지 가면 되니까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ICBM이 있습니다. 이게 RS-28 사르맛이나 ICBM인데, ICBM이니까 날아가는데 이제 그게 많이 걸리니까 208톤이고, 이거는 이제 16개 탄두가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머브라는 그 버스가 있고, 이제 버스에 머브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는 건데, 어쨌든 이건 18,000km 가고, 이 밑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35,000km도 간다. 와. 그러니까 이런 궤도가 아니고 궤도 밑으로 이렇게 비행하는 걸 INS하고 글로나스로 이렇게 가고 이걸 이제 항행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저렇게 가고 있고요. 속도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저게 속도가 한 15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속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오레스니 이걸 이제 시험 발사를 했죠. 네. 빈껍데기로 발사했는데 이건 IRBM이고 마하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게 굉장히 위협적인 게 드네프로의 유스마시의 이제 그 미사일 공장에 떨어뜨리는데 아직까지 서방에서 위성 사진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별거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게 되게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개를 할 건데.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에 들어가는 이제 극초음속은 이제 글라이딩 비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방가르드인데 저게 이제 ICBM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CBM의 앞에 이제 멀버들이 있으면 멀버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16개 같으면 16개를 이제 아방가드에 이제 담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방가드가 이렇게 가면서, 네. 하니까 플라즈마 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방가드를 견디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제 탄두들은 별도로 이제 나중에 16개가 지가 알아서 이제 갈 건데, 상당히 고열을 견디주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핵미사일을 하나 쏘면 한 16개가 중간에 이렇게 싹 커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예,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면서 굉장히 고열이 생기잖아요. 네. 특히 속도를 많이 냈을 때 고열이 이제 스크램제트 이런 걸 쓰면 굉장히 고열이 생기면은 네. 저게
엔진 만드는 것보다 이 소재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 이게 플라즈마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걸 견뎌야 되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게 어렵고, 그래서 저게 이제 개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아방가르드 HGV 그러니까 그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저 HGV라는 저게 그 자체가 그 2톤짜리예요. 아, 2톤짜리면은 뭐 여기 집에 여기 있는 물건 다 합쳐도 2톤 될까 말까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무거운 그 안에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거워야 될 이유가 있겠죠. 아,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탄두를 보호해주는 그런 예. 소재나 그런 기술이 핵심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 내는 것도 기술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저게 앞에 저 글라이딩 비클이 더 기술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 미국은 지금 다크 이글이라는 것을 이제 시험 발사를 2번 했습니다. 지금 새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조금 몇 달 된 자료거든요. 어쨌든 2번 했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2번 했을 거예요. 저는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력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요. 뭐 빠른 시간에 전력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니까 공군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군 버전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즉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핵 미사일에 우리가 3축 체계를 ICBM, SLBM,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는 벌써 저 3축 체계를 다 하이퍼소닉 극초음속으로 다 바꾼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지금 오레소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건 ILBM 네. 지금 중거리 무기 협정을 이제 트럼프가 2019년도에 이제 탈퇴하면서 저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일단 러시아는 미국이 만들 때까지 안 만들겠다 하고 저것도 이제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거 하나로 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저거 가지고 핵무기 없어도 핵무기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핵무기를 쓰면은 공멸하기 때문에 핵무기는 사실 겁주는 용도로밖에 못 쓰잖아요. 네. 그런데 저거는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거죠. 핵이 아닌데 핵과 다름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세다. 그러니까 비행장 하나는 그냥 날릴 수 있어요. 오레스닉 저게 던들 달면은. 제가 그래서 그때 날렸을 때 다음 시험 발사는 어디 할까? 영국이 가지고 있는 키프로스의 비행장을 날릴 것 같다. 그런 걸 제가 한번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재미로 올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 아까 얘기해 주실 때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실전 배치하거나 북한은 이제 뭐 테스트 단계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 미국이 이제 겨우 전력화 테스트 단계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전력이면 미국 정도 되면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아닙니다. 저게 저 소련에서 저걸 68년도부터 연구를 했어요. 소련 시절에. 네. 그러다가 이제 저게 2017년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저기 전력화가 되기 전이지 시험 발사는 훨씬 전부터 했거든요. 네. 저게 본격적으로 개발된 게 지금부터 한 18년, 17년 전, 최소한 15년 전 정도 2010년도부터는 개발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킨자리 2017년도에 전력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게 아마 개발 시작하고 한 20년은 걸려야 저게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생각했다가 소련이 망하면서 상당히 오래 좌초를 하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겁니다. 저건 뭐 정확하게 문서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 미국은 저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뭐 등한시한 건지 아니면 뭐 기술이 없는 거지? 기술이 없는 거죠. 기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 별로 이렇게 군사력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탈냉전 이후에 일극 체제니까 약간 방심하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고 막 전쟁이나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러시아가 저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만들고 하니까 이제 벌써 지금은 미국의 기술 수준이나 인력 수준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쫓아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수준이 높았어요, 미국이. 예. 그런데 지금은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해군 배를 못 만들고 우리나라에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전투 체계나 뛰어난 기술들은 아직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배 만들고 하는 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없겠어요? 배를 안 만드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군함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저렇게 해 나가는 거니까.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배 만드는 비용을 가격을 보면 러시아의 한 8배 됩니다. 미국이 거의. 그러니까 너무 그 미국이 둔중하고 네. 고비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에도 있고 그럼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로 격추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우리 패트리어트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한번 볼까요?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까 어디에 마 5 정도 되거든요. 네. 마 5짜리가 마 10짜리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속도가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갈 수는 있죠. 운이 좋으면은 잘 네. 맞추면은 가는데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니까 축구를 할 때 네.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할 때 내가 막 드리블 해 가는데 네. 느린 수비수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쵸. 속도가 느리면 안 되죠, 일단. 예, 속도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사일이 극종 미사일 그냥 또 날아가면 그래도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기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쫓아가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패트리어트나 뭐 사드는 마 8이니까 좀 낮지는 하지만은 이렇게 마 10 이상 가면은 거의 뭐 현재 체제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란에서 미사일, 이란 이스라엘 사례에서 이 방공 미사일, 예.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뭐 극초음속 미사일로 뭐 들으면은 이게 이제 방공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례를 보면은 이게 그 이스라엘이 적을 막을 때는 거의 미국에 가지고 있는 체계나 미국 기술로 만든 체계로 대응했거든요. 네. 아이언돔이 있고 아이언돔은 뭐 이스라엘 기술로 만들죠. 저건 소규모 조그만 그 소형 포탄이나 로켓을 막는 거고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있죠. 이제 미국이 가져가기도 이지스 체계 함정에 있는 겁니다. SM-3 미사일이고 에로우 2, 에로우 3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 저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공 체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저것도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한 거나 미국 거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저게 다 고비용 구조예요.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에 뭐 1조 이상 하거든요. 포대라는 것은 중대예요, 중대. 네. 몇 경우는데 1조 이상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공격을 하는 거, 세츄레이션 어택이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24년 4월 13일 날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이스라엘 폭격을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제 미사일 공격했는데 어떻게 했는 거니까 드론 170개 그리고 그 순항 미사일 한 30여 발 탄도미사일 120발로 이렇게 했어요. 탄도미사일도 뭐 좀 옛날 스타일 미사일로. 골란 고원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1000km에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로3나 데이비슬링이나 아이언돔으로 하고 영국, 미국 이런 데서 놓아서 이제 대응도 하고 프랑스 요르단 공군도 대응해가지고 대체로 성공적으로 요격을 했어요. 근데 저게 지금 쏘은 게 일단 320발 쏘은 거잖아요. 네. 320발 쏘려면은 한 발에 하나씩 맞추면 320발의 요격체계가 들어가야 되겠고 좀 한 발에 2개씩 들어갔으면 640발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패트리어트 640발을 썼다면 패트리어트 다른 거 쓰겠지만은 그 금방 동났을 거예요, 미사일. 그거 생산하는데 한 3, 4년 걸릴걸요? 그 정도 규모를 쓰려면. 근데 이제 넉 달 있다가 6달 있다가 10월 1일 날
이스마일 하니에를 테란에 있는 그 숙소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저격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다시 또 쏘았거든요. 네. 그 최소 200발의 미사일을 두 번에 나눠 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때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바팀 공군기지에 이제 20발에서 32발, 제가 볼 땐 30발 정도 탄착했는데, 다른 곳은 공개를 안 했어요. 저거만 이제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 최소 520발을 쏘았잖아요. 만약에 저걸 요격했다면 미사일 1000발 이상이 소요가 됐겠죠. 네. 비용이 감당 불가하고, 돈도 돈이지만은, 뭐 수십조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돈이지만 미사일 보충이 불가한 겁니다, 저게.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츄레이션 어택이라 해가지고, 막, 가짜금 먹은 잔뜩 날리고 하면은, 네. 일단, 쏘아야 되잖아요.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걸 그냥 빈틈에 쏘아버리는 거죠. 아, 그럼 뭐, 이걸 세츄레이션 어택이라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방공망은 이런 약점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고가니까 요게 지금 네바틴 공군기지에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사진 찍은 거거든요. 요 이제 화살표 있는 게 이제 탄착 지점입니다. 그럼 요격을 못 시키고 맞은 거예요, 저기가? 요격 안 했으니까 떨어지겠죠. 아. 요격했으면 중간에 다른데 어디 떨어졌겠죠. 여기 안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하나, 둘, 요것만 이렇게 폭발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거하고 검은 게, 노란 게 좀 다른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다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건 제법 고급 경락고인데 네. 강화된 뭐 콘크리트 이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터져 있고 이런 데 터져 있고 이런 데 터져 있는 걸 봐서 어쨌든 망을 뚫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폭파해 던졌거든요. 네. 5군데인가 6군데인가 보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사진이 나왔어요. 어. 그리고 이것도 뭐 그다지 명중률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 체계는 돈이 많이 들고 몇 번 하면은 이제 미사일이 바닥나서 방어할 수가 없게 되는 체계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공이라는 것은 항공도 있고 그 미사일도 막아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 체계적인 약점을 좀 극복해야죠.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거를 빨리 가려내는 뭐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지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일식식별해가지고 교전을 안 하고 아끼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비싸거든요. 고가로서 미사일들이 너무 비싸요. 근데 많이 생산하면 싸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방공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네. 저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방공 시스템이 미국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뭐 약간 싼 것도 있고요. 성능이 좀 우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은 패트리어트 아시죠? 패트리어트가 보면은 뭐 팩2는 항공기용은 멀리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도미사일은 멀리 쏠 수가 없어요. 원체 빠르기 때문에 네. 멀리 가는 사이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짧고요. 팩3는 이제 탄도미사일인데 35km에서 60km 사이 교전을 하고 이건 마하5입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혀 안 되고요. 보통 이제 탄도미사일은 다 요격할 수 있죠. 사드는 200km 거리 150km 고도에서 교전하고 마하8입니다. 한국하고 괌하고 이스라엘에 배치해 놓고 있죠. 그리고 네이섬스라고 이제 단중거리 그 대공 미사일인데 이거는 25에서 50km 정도 가는 거고 어벤져라고 하는 것은 휴대용 스팅어 미사일 이런 걸 보시면 한 8km 가는 거고요. IM 쇼레드라 해서 이동용 이건 스트라이크 부대에 있는 거고 뭐 그 스팅어 헬파이어 이런 것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30mm 대공포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합 그 방공 체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상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한 5km 내지 10km 대공포는 이렇게 가고 그런 거죠. 이지스 시원하다시피 이제 SM3 이지스 하면 실는 것은 이제 땅에 하는 거죠. 요거는 한 2,500km 가는 거고
SM-6는 240km, 이거는 대공도 쓰고 대함도 쓰는 건데, 이건 배에 장착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지스 어쇼어는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저게 저기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게 방공 무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장이니까 모르고요. 아이언돔은 이제 아까 말한 좀 작은 거, 대로켓, 대포병, 대드론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을 이제 요격하는 거, 속도가 안 빠른 것들이죠. 네. 미 해병대가 2개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 미사일 방어 체계 특징은 지금 현재까지는 한 체계당 미국은 하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체계당 하나의 미사일을 이제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훨씬 많고요, 종류가. S-400이 있고, S-400이 현재까지는 가장 최장거리고 가장 좋은 겁니다. 대공은 400km까지, 대탄도탄 60km까지, 고도로는 30km까지 가고요. 마 12까지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S-400의 미사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400 시스템에 미사일 3가지가 있어가지고, 초장거리일 때는 40N6이라는 저 미사일 쓰고, 중거리는 48N6라는 걸 쓰고, 단거리는 9M96이라는 저 미사일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에 미사일이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협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사드나 이런 것들은 자기 교준 범위가 딱 있어, 그 하나로 써야 되는데, 네. S-400은 벌써 저게 400km, 60km, 30km 사이에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짧은 거리도 미사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터키에 지금 수출돼 있죠. 그리고 S-300은 S-300, V3, S-300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저 V4나 VM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저건 장거리고, 좀 옛날 구형입니다. 그래서 대탄도탄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공은 물론 400km까지 가지만 비싸니까, 네. 탄도탄의 경우에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탄도탄의 경우에 100km까지 가고 37km 고도까지 높이는 올라가는데, 이제 S-400이 더 우수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S-350이 있습니다. 중거리고 이건 120km 하는 건데 미사일이 똑같이 아까 9M96 S-400에서는 E2 버전 이걸 쓰고 저것이 이제 S-350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붕2 그걸로 이렇게 하는 기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이동형 중거리 셈이 북M3라는 게 있고 또 단거리 고기동 방공하는 게 토르 M2라는 게 있고요. 판찌르 S1, S2가 있고 저거는 이제 방공포하고 미사일이 결합형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레이더를 잡으면서도 여러 가지 위협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미사일 쏠 수도 있고 방공포로 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9K331 토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궤도형 단거리 셈이다. 그리고 S500이 있는데 저건 지금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에 배치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600km까지 가고, 탄도탄일 경우도 500km까지 가고, 200km 이상, 200km 이상 올라가면 외기권이죠. 저까지 이제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미국의 스팅어 같은 그런 이글라 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이나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시면은 훨씬 다양하고, 그리고 한 방공체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융통성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전략급, 작전급, 단거리, 전방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층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검증이 됐고 굉장히 복합적인 효과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이제 판치르 같은 경우 드론에 좀 취약한 게 드러났고 S-400은 이제 좀 손실의 위험이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한돼 사용하고. 저게 아까 우리 T-14 아르마트를 안 쓰는 것 똑같습니다. 저게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아, 비싸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런 큰 위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도탄 같이 뭐 굉장히 큰 미사일 날라올 때 쓰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전력을 아껴두고 있다는 게 최고급 전력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보시려면 장거리를 우리가 미국과하고 러시아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이게 표를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면 이게 정지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설명을 대충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져서. 사거리는 이제 뭐 이게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이런 것들이 쭉 전개돼 있고요. 그 러시아의 S400, S500, S300 V4 이런 게 이제 초장거리인데 대략 사거리는 이지스 쇼가 제일 길죠. 그렇고 이제 사드보다는 S400, S500이 이제 훨씬 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적에 대해서는 뭐 일단 러시아는 극초음속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막 마 12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마 10이 나가는 것은 마 10짜리를 그래도 막을 확률이 좀 높죠. 그쵸. 마 5나 마 8 정도는 쉽게 막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게 러시아에는 있어요. 어쨌든 뭐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동성 뭐 이런 것도 이제 표시돼 있고 속도에 대해서 이제 S400의 40N6 가장 초장거리는 마 12를 넘어간다. 지금 그런데 미국이 가진 건 사드가 마 8을 좀 넘어가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전에 사용한 것은 패트리어트는 여러 군데 사용했고요.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제한된 사용을 한 적이 있고, 어쨌든 지금 미국은 극소음속이 대응이 제한되고, 러시아의 이 장거리 미사일은 이게 시드 디드가 뭔가일까?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면 즉 방공 체계를 이제 제압하는 거예요. 네. D는 이제 Destruction이고 방공 체계를 이제 파괴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니까 방공 체계는 항상 레이더를 이렇게 쏘거든요. 레이더 전파를 따라가 가지고 쏘는 이 대방사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함이라 그러는데 네. 그것이 이제 러시아가 좀 취약하다. S400, S500 이런 게 취약하다. 요건 좀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둘 다 좀 약점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이 극초음속 대응이 좀 제한된다는 거고 이것도 또 다른 나라에서 부수기가 좀 쉽다 이런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중거리는 네이삼스나 SM6 같은 거 하고 러시아에는 S350 북 우리가 이제 요걸로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대략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핵심적인 차이는 서방 레이섬은 이제 전체적으로 서방 레이더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고 AIM 120이라는 이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사용한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 M3는 이제 그 육군 통합 기동성은 높지만 미국 체계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팔거든요. 네. 수출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수입할 때 생각해야 될 거고. 단거리는 뭐 크게 뭐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드론 같은 거 처리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약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방공이 뭐 아까 했지만은 장단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탄도탄만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S500이 엄청 좋은 걸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입증이 안 됐죠. 러시아에서 뭐 주장하면은 서방에서 입증 안 됐다 그래요. 팔아먹어야 되는데 저게 입증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고요. 일단은 S500은 모스크바에만 있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주요 약점은 뭔가, 그러니까 미국의 쌤들은 이제 통합성과 신뢰성이 우수한데, 이제, 그리고 그 미시드가 러시아의 쌤을 위협 가능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쌤은 굉장히 다양성이 많고, 장거리 교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S400과 S500이 좀 더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하느냐 이런 것인데, 이게 독일의 킬 연구소에서 얘기했는데, 구형 칼리브 아음속 미사일은 50% 잡을 수 있는데, 현대식 아음속 미사일은 22%고, 이스칸데르가 되면은 4%밖에 못 잡는다.
그리고 S300, S400은 초장거리 이런 것들은 셈이 0.6%가 잡는다. 그리고 이제 KH-22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거의 뭐 0.5% 이런 거 오래 신익은 방어 불가능하고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잘 잡는다 주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숫자를 패트리 포대에 있는 32개 미사일 모두 발사해야지 한 번 기회가 있다 이런 뜻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게 방어가 잘 안 되겠네요. 돈도 너무 많이 됩니다. 들고. 지금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그리고 이제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도 방어를 못 합니다. 이스칸데르가 이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탄도 미사일이기도 하고 순항 미사일 버전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쓰는 건 500km까지 이게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INF라 해서 중거리 미사일 이제 금지 협정을 하면서 500에서 5,000km 차이 있는 미사일을 다 폐기해버렸어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다 소련 시절에 다 폐기했죠. 폐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만드는 거 500km 미만으로 만드는 거예요. 500km 미만으로 만들든지 아예 ICBM 만들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거리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저게 상당히 이제 우수하고요. 이스칸데르 M은 자체가 쓰고 E는 이제 엑스포트 수출용으로 280km만. 저거는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국제 협약인데 미사일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은 일단 사거리 300km 이하, 탄도 중량 500kg 이하만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280kg로 만들었고요. 탄도 중량도 낮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어려운 거 하니까 비행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가 여기가 안 됩니다. 발사 단계부터 이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공 비행도 하고 종말 단계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탄도인데도 이게 기동을 할 수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급은 어디하고 같은 거 하니까 어택컴스하고 같거든요. 네. 어택컴스는 그냥 탄도로 날아가는 거고 전술 탄도 미사일인데 이것은 이제 기동을 하니까 어택컴스보다 이스칸데르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맨날 이스칸데르한테 깨지는 게 영상에 자주 나오죠. 그래도 이게 탄도미사일이라서 4% 100발 쏘면 4발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방공 무기 체계가 이제 없어가지고 더 이상 못 잡을 겁니다.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교수님, 우리나라가 그 과거 불곰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의 좀 군사 기술을 좀 받아들인 게 있잖아요. 네. 천궁2가 이런 대공 미사일인데 한국식 패트리어트로 불리면서 지금 중동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 기술보다는 러시아식 요격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보시면 왼쪽이 천궁2고요. 오른쪽이 이제 S350입니다. 그런데 이제 패트리어트는 경사형이거든요. 미사일이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수직형이죠. 발사대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시스템이. 잘 보시면은 밑에 있는 유압 장치나 이런 거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봐도. 예.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게 LG 넥스원에 저게 써놨어요. 러시아 회사 알마자 엔티사와 파켈 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형 S350이죠. 한국형 S350인데 이제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하면 이제 좀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S350이 패트리어트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려면 한국형 S350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누가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순전히 러시아 기술, 물론 우리 기술도 들어갔죠. 러시아 기술을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이런 미사일 분야에서 소련 시절부터 결코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까 지상 무기들, 최신 무기들을 금방 해결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력이 있는 거예요. 전자전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방공도 순 레이더 기술하고 이제 엔진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러시아가 좀 가난할 따름이 이제 기술이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아마 충격받으셨을 건데, 근데 시청자 여러분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쵸. 러시아는 핵무기를 다 극초음속 미사일 3축 체계를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 시험하고 있거든요. 저게 러시아처럼 되려면 한 20년은 걸릴지도 몰라요. 10년은 걸릴지, 뭐 언제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군비 경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다 입증할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입증을 했죠. 지금 오늘 이야기 안 한 게 해군밖에 없어요. 그쵸. 예. 공군도 물론, 전투기 부분은 이야기 안 했는데, 그것도 물론 전투기 숫자는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스텔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텔스하고 이제 그 다음에 슈퍼 크루즈니 이런 이제 소위 말 5세대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그런 건데. 좋습니다. 교수님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 미국의 어떤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나눠먹기식 방산 구조에 대해서 마지막 5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